자, 여러분들 2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부터는 우리 유형자산, 지난 시간까지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 시간부터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 2교시 유형자산 하기에 앞서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착각하실까봐 제가 출석부를 여러분들 스캔해서 공지사항에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7주차가 비어 있어요. 그 7주차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혹시 뭐 착각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주차는 우리가 한 주 휴강을 했어요.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래가지고 7주차는 다음에 제가 공지를 하고 보강 영상을 올려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7주차는 출석에 지금 비어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결석을 해서 제가 비워놓은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아마도 뭐 11월 중순쯤에 제가 공지를 하고 7주차 올려드릴 거고, 말씀드렸지만, 그 주에는 부득이하게 강의가 두 개가 올라가다 보니까, 보강 영상 같은 경우에는 기간의 여유를 조금 더, 드릴게요. 기간의 여유를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보강 영상,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벌써 저희가 11주차예요. 11주차라는 것은, 우리가 이번 학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고, 조금 굉장히 아쉽고, 여러분들한테 더 설명을 드릴 부분이 많은데, 사실상 이 기초 회계 부분에 대해서, 한 학기 만에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을 설명을 드리긴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사실상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 뒤에 이제 투자부동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 내용 이후에 나오는 부분은 뭐 사실상 더 있는 부분, 뭐 금융자산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이번 커리큘럼 내에 해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 작성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수업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 이 회계학 연구 한 학기 수업이 다 종료가 될 텐데, 참, 이것도 좀 아쉬워요. 그죠? 뭐, 계속 무슨 이런 얘기만 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뭐 한 학기가 마무리가 되면 우리가 뭐 종강을 기념으로 뭐 학과별로 뭐 종강 파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 수업이 종료가 되면 뭐 마음에 맞는다라고 하면 뭐 식사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또 한 학기 동안 어땠느니 저땠느니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번 학기 내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줄 정말 몰랐고, 사실상 1학기 때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이 되면서, 그때는 또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물론 지금도 심각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이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는 이렇게까지 오래, 코로나로 우리가 이제 고통받을 줄 몰랐는데, 참, 힘든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학원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또 제가 이 대학원을 다니면서, 또 되게 굉장히 많은 좋은 인연들을, 갖게 됐거든요. 어,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2020년도에 입학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1학기, 2학기, 계속 비대면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끼리도 아예 못 만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 듣기로 뭐 어떤 분들은 지금 한국에 와서 이제 수업을 듣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원어분들은 어떻게, 지금 각국 이제 현지에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비대면 수업이 그렇잖아요. 뭐, 사실 이 회계학 연구라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들 뭐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이 수강을 하는 거고, 사실상 우리가 학부로 따지면은 교양의 느낌이 더 강하잖아요. 이 정도 그냥 여러분들이 경영대학원을 왔으면 이 정도는 좀 숙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우리가 이런 그 커리큘럼이 존재하고, 또 제가 그런 정도의 강의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여러분들 그 전공 수업 같은 경우는 과목마다 다 성향이 다르겠지만 반드시 만나서 해야 되는 과목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참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벌써 시간이 굉장히 또 많이 지났네요. 아,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수님들이 이렇게 비대면, 여러분들 수업 듣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의 고충이 있지만, 우리 교수님들도 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찍어서 올리는 거에 대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다 느끼고 계시거든요. 뭐, 저는 이제, 뭐, 원래 성격상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그 성격이다 보니까 뭐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뭐 온라인으로 하는 만에 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저는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좀 선호하긴 하는데 뭐 아쉽지만 사실상 안전이 더 중요한 거고, 그쵸? 그래서 뭐 크게 느끼지 않고 있는데, 이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강의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저도 이제 온라인 수업 많이 들어봤지만 이 집중하는 데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이 강의를 조금 많이 쪼개서 하신다라든지, 뭐 시간을 쪼갠다라든지, 아니면 전체 강의를 좀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 회계학 연구 수업을 너무 여러분들한테, 음, 어, 뭐, 쉬운 표현으로 너무 타이트하게 좀 빡세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강의가 몇 번 안 남았으니까 또 아쉬운 마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네요. 어쨌든 1교시 때도 제가 조금 시간을 재고자산이 끝나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너무 이제 좀 타이트하지 않게,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진행을 할까라는 마음이 조금 들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잘 듣고 계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유형자산 보도록 할게요. 어, 잔소리 겸 딴소리 겸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네요. 자,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예요. 재고자산 우리가 시작할 때 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도대체 이게 뭐냐? 유형자산이 뭐냐? 자, 한번 이 세 줄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유형자산은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 활동에, 자, 포인트가 있죠. 이거는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다. 나중에 배우게 되는 것은 물리적 형태가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이겁니다.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다. 한 회계 기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것이다. 즉, 소모품적인 성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소한 한 회계 기간 이상 사용하는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들 중에 뭐 내가 사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유형자산이라고 한다. 아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어떤 거, 재고자산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게, 재고자산은 뭐였어요?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라고 했다면, 유형자산은 뭐? 사용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형자산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라고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5페이지 넘어오시면 유형자산이라는 게 뭔지는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내가 사용한다라고 해서 전부 다 장부에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부 다 장부에 기재 또는 전부 다 장부에 인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어떠한 일정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 장부에 유형자산이라고 인식할 거다라는 거야. 그 유형자산은 어떻게 인식할 거냐?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 자산이라는 것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거? 미래의 경제적 효益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러한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뭐? 금액으로 우리가 장부에 기재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생소하지만
재고자산 파트의 이 인식기준 한번 봐보세요. 똑같이 있어요. 그죠? 자산의 인식 기준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대체 유형자산은 어떻게 금액으로 측정해서 인식할 거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말이 나오는 게 최초 원가로 측정한다. 즉, 유형자산은 인식 시점의 원가로 측정하며 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기계장치라는 건 우리 회사가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자산이잖아요. 대표적인 유형자산인데, 이 기계장치를 우리 회사, 재무제표, 흔히 우리가 BS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복습,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재무상태표에 기록을 할 건데 이 기계장치를 요 자산의 유형자산에 얼마라고 인식을 할 거냐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인식 시점의 원가라는 것은 즉 내가 X1년도에 장부에 기록을 할 거다. X1년도에 얼마 주고 샀냐라는 거야. 야, 너 그거 기계장치 있잖아. 그거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거라며. 오케이. 인식 기준에 충족했어? 오케이. 아까 말했던 인식 기준. 인식 기준에 충족했어? 오케이. 그러면 얼마로 인식할 거야? X1년도에 얼마에 샀는지. 아, 저 이 기계장치 1억 주고 샀는데요. 그러면 그 기계장치는 재무상태표에 1억 원이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 자, 쭉 읽어보시는데, 그 두 번째 줄에 밑줄 쳐 있는 부분을 볼게요. 이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라는 것은 내가 이 기계장치를 사기 위해서, 취득하기 위해서 얼마를 지급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가로 2번은 이제 후속 원가라는 게 있어요. 이 후속 원가라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요, 건물이 있어요. 건물을 우리 회사 장부에 얼마로 기록할 거냐? 너 이거 건물 그 시점에 얼마 주고 샀냐?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죠. 아, 저 이 건물이요. 저 이 건물 1억 원 주고 샀는데요. 그러면 장부에 얼마라고 기록해? 1억 원이라고 기록하면 된다. 이게 언제냐면 X 1년도예요. 근데 X 2년도에 이 건물과 관련된 뭐 금액이 1,000만 원이 더 발생이 됐어.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기록할 거냐라는 게 핵심이다. 자, 첫 번째는 내가 X1년도에 건물 1억 원이라고 기록한 거에 플러스 알파 하는 방법. 두 번째, 이미 건물은 인식이 됐으니까 별도로 1,000만 원 인식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그 기준이 있겠죠.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일상적인 수선 유지와 관련돼서 발생하는 원가는 어떻게 하겠다? 발생 시점에 그냥 비용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제가 건물을 예를 들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건물을 1억 원 주고 샀는데 건물 1억 원 주고 샀는데 건물의 벽이 깔끔하지 못해서 그 건물의 벽이 깔끔하지 못해서 페인트 칠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페인트 칠된 건물을 보고 기분은 좋겠지. 아, 깔끔하네, 좋네. 그 1,000만 원을 어떻게 기록하냐라는 거야.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다? 1억 원 주고 취득한 내 장부상 건물 금액에 뭐 추가해서 1억 원이었던 내 건물이 1억 1,000만 원이 되게 하느냐. 두 번째, 그게 아니고 이미 건물은 1억 원이니까 그 1,000만 원을 별도로 기재하느냐. 근데 동그라미 1번에선 뭐라고 돼 있어요? 일상적인 수선이라든지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비용으로 처리해라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X2년도에 분개로 보여드릴게요. X2년도에 현금 1,000만 원이 나갔는데 뭐라고 인식을 할 거냐라고 한다면 그냥 수선 유지비 1,000만 원으로 기록할 거다. 근데 달리 이야기하면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1억 원짜리 건물을 샀는데요. 여기 엘리베이터가 없었어. 아, 도저히 불편해서 안 되겠어. 그래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 없었던 건물과 엘리베이터가 생긴 건물 간의 차이는 당연히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추가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내가 이 취득한 자산, 즉 유형자산한테 굉장히 크리티컬한 사건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크리티컬한 사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예로 아까 이야기했던 뭐 페인트 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기분이 좋고 그 건물의 가치는 당연히 조금 올라가겠죠. 지저분한 건물보다는 깔끔한 건물이 조금 더 비쌀 텐데. 근데 이 페인트 칠한 요 건물과 페인트 칠하지 않은 건물이 가격 차이가 뭐 극심하게 벌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수선 유지비로 처리를 하시는 거고,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거 굉장히 크리티컬한 사건. 대표적인 예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어떤 거? 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들 수가 있어요. 그런 사건들이 발생되었을 때는 어떻게? 뭐 내가 취득했던 그 건물 원가에 플러스를 하게끔 처리하시면 된다. 이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페인트고, 그게 아니고 다른 예로 X이년 현금 1,000만 원, 똑같은 금액이라서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이 현금 1,000만 원이 엘리베이터였다. 그러면 그냥 건물에 1,000만 원을 업하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는 뭐? 이게 그냥 일상적인 수선 유지냐, 이게 건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느냐. 일반적으로 가치를 증대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건물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사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대충 느낌이 오세요? 그쵸? 자, 동그라미 2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95페이지 끝에 유형자산의 측정인데요. 1번, 원가의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당해 유형자산을, 자, 보세요.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지출이 포함된다. 자, 이것도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고자산 파트 할 때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설명이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팔기 위해, 즉, 편의점을 하기 위해, 경희대 앞에서 편의점을 하기 위해 물건을 사왔어요. 물건을 사왔을 때 그 물건 값이 1억 원이다. 그러면 그 재고자산의 원가는 1억 원인데, 그 1억 원짜리 물건을 사오면서 어쩔 수 없이 들었던 운반비 등, 즉, 그 매입 부대 비용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들었던 그 비용은 어떻게? 그 재고자산의 원가에 가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95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이 원가의 구성 요소라고 하면 결국은 재고자산 때는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지출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유형자산의 정의가 뭐니까? 사용하기 위한 자산이니까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지출은 뭐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 96페이지의 박스 이 두 가지까지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와 아래의 차이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관세와 그 다음에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은 어떻게 하겠다? 가산하겠다. 유형자산의 원가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 회사는 차량을 취득했어요. 나 이 차량을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거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차량을 취득하면 어떤 세금이 나오죠? 취득세라는 게 부과가 됩니다. 그 취득세를 내지 아니하면 번호판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쵸? 그 말은 내가 이 차량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안 내면 차량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내가 이 차량을 취득해서 사용하기 위해 들었던 어쩔 수 없는 이 취득세는 뭐? 그 차량의 가액에 포함한다라는 거야.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5천만 원짜리 차를 샀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 장부에 유형자산의 차량 운반구 5천만 원이라고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이 차량을 사면서 취득세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들었다라고 예를 들어보면 5천만 원의 차량의 값은 5천만 원이지만 우리 회사 장부에 차량 운반고라고 얼마로 기재를 해야 된다? 그 취득세 100만 원을 포함한 5,100만 원으로 기재를 해야 된다. 그쵸. 이런 거는 제가 칠판에 쓰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화면 녹화할 때는 조금 이게, 물론 여기 써도 됐네. 그죠? 아무튼, 아까 얘기했던 거,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들은 유형자산의 원가에 가산한다. 라고 하고, 매입 할인이라든지 리베이트 등은 당연히 내가 취득했었는데, 할인을 해줬어. 내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차를 샀습니다. 근데, 이 차량값, 뭐, 예를 들어서, 뭐, 벤츠를 샀다. 내가 5천만 원짜리 벤츠를 샀는데, 그 벤츠 회사에서, 10% 할인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차량값은 5천만 원인데 할인해서 500만 원을 할인 받았어. 그러면 저는 5천만 원을 산 거예요? 4,500만 원을 산 거야? 당연히 4,500만 원을 산 거겠지. 그 할인값을 차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즉,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들었던 원가들이 A부터 F까지 있어요. 자, A부터 F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건설회사고, 이러한 크레인이 있다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크레인. 그죠? 이 건설회사에는 이 크레인을 꼭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이 크레인의 값이 예를 들어서 10억이야. 그러면 우리 회사 장부에는 10억짜리 크레인을 기재하면 되는데 이 10억짜리 크레인을 우리 회사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데 1억 원이 들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이 크레인의 값은 10억 원이지만 그쵸? 내가 이 공사 현장에서 쓰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들었던 금액은 얼마다? 설치비 1억 원까지 포함한 11억 원이 된다라는 거야. 그런 값을 의미하는 거야. 이런 것들. 그쵸?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건 뭐냐면, 이 3번은 뭐냐면,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말은 어려운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토지를 1억 원 주고 취득을 했거든요. 이 토지를 산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쓰레기 매립하는 회사야. 그쵸? 그래서 이 토지가 필요해서 토지를 샀어요. 근데 이 쓰레기 매립하는 회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허가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 5년 뒤에 그거 토지 있잖아. 원상 복구해놔. 토지를 오염시키고 튀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5년 뒤에 원상 복구를 약속하고 이 허가를 받은 다음에 이 쓰레기 매립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랬었을 때 토지를 구입한 비용은 1억 원인데 5년 뒤에 원상 복구해야 되는 돈이 10억 원이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 100억 원이다라고 해볼게요. 1억 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100억 원이고 토지를 5년 뒤에 원상 복구하는 건 10억 원이야. 물론 내가 지금 토지를 구입한 비용은 100억 원이지만 우리 회사 장부에 100억 원이라고 기재를 해야지만 5년 뒤에 원상복구해야 되는 비용 얼마? 10억 원을 내가 지금 드는 돈은 아니지만 5년 뒤에 드는 돈이지만 이 토지를 취득하고 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하는 비용이다라고 해서 이 10억 원까지 포함한 금액이 뭐가 되는 것이다? 취득 원가가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거와는 다르게 밑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1번부터 7번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1번부터 7번까지 읽어보시면 되는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이 유형자산이라는 건 내가 사용하기 위한 자산이잖아요. 사용하기 전까지 들었던 금액은 취득원가의 가산이지만 사용을 하고 나서 들었던 금액은 별도로 취득원가의 가산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1번부터 7번까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던 재고자산과 조금 차이가 있지만,
결국 이 그 회계라는 거에는 규칙이 있고 일종의 IFRS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데 자산마다 일종의 차이점은 당연히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은 당연히 다른 자산이기 때문에. 하지만 기본 틀은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틀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 각각의 자산을 공부할 때, 아, 이러한 규칙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정도까지만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유형자산 마무리를 할 건데,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박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아, 이런 것들은 취득원가에 포함하는구나, 이런 것들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비대면 수업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잘 따라와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수업을 들으셨으면 그거에 해당되는 출석 과제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날씨 많이 쌀쌀해졌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수업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마도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그 업무를 마치고 지방 출장을 마치고 그 스튜디오 가가지고 촬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확실하진 않은데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튜디오 녹화 방식의 강의를 했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